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집 근처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그 매장 근처로 가깝게 이사를 오게 되어서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2층 청소를 매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마감을 해서 9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아주 캄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한 동생이 완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2층에서 한참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같이 창백한 색,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마구잡이로 걸어다니고 있던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감에 압도되어 청소를 하다 말고 1층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주차장 한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막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한번 와봐라 하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엔 푸른색 줄무늬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영상이 그대로 절 뚫고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영상이 절 뚫고 지나간 순간 다리가 굳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전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혹시 그 말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요. 마치 그 말이 생각이 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야,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넌 안 춥냐? 이러면서는 팔을 문지르며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뒤통수가 짜릿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형상이 다시 한번 제 옆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해가 떠 있는 대낮이라도 그 주방의 뒷문으로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왼편 구석은 그야말로 정말 둔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도 오싹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 남자의 형상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의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이나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임 매니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저희에게 다그치면서 다 너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항상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는 한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에서 찢어지도록 단발의 비명소리가 들리고는 그 형님이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막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들이키시고서는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끼리는 아직도 그걸 추억거리 삼아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여전히 지하주차장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과거 지방에 공장을 하나 차리셨어요. 정확히 업종이 뭐라고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와 직원 셋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는 꽤나 컸고 작은 도로랑 인접해 있는 구조였기에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 공장의 마당 부지 앞쪽을 가로질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막 쓰레기도 버리고 차도 아무렇게나 대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지인의 아버지, 사장님께선 그곳에 감시 카메라와 함께 펜스도 설치를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나서 늦게까지 홀로 남아 장부 정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것 좀 하시고 이제 막 퇴근하려고 하시는데 공장 마당에 나와 보니까 직원이 아닌 낯선 사람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더라는 겁니다. 저기요,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묻자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리기라도 한 것 마냥 마당을 가로질러 막 달려서 도망을 가더래요. 하지만 그 순간 사장님은 진짜 기절하실 뻔했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공장 마당엔 펜스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나가려면 입구로 나가던가
하다못해 넘어가야 하는데 그 펜스를 그대로 통과하듯이 뚫고 달려나가서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어리둥절했던 사장님은 내가 뭘 본 건가 싶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녹화된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공장 마당에서 사장님 혼자 공중에 막 떠들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사장님은 그날 퇴근하지 못하고 사장실 소파에서 그대로 날밤을 까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막내 직원을 채용했는데 어느 날 그 막내로 들어온 직원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밤마다 여기 누가 들어오나 봐요. 어제도 사람 들어온 거 봤는데 CCTV 좀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같이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막내 직원만 찍혀 있을 뿐 마당엔 아무도 없었죠. 막내 직원은 뭔가 억울하단 듯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며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며 아득바득 우기는데 사장님도 자기가 본 게 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셨죠. 그때 사장님께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직원도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혹시 여기 공장터가 안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은 풍수지리에도 정통한 한 무속인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그 무속인에게 자기 공장터를 한번 봐달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괜히 그 정체불명의 귀신 이야기부터 하면 다른 말을 할까 봐서 그 귀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헌데 무속인이 공장에 방문한 당일 펜스 입구 밖에서부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던 그 무속인이 그 공장의 부지 안으로 들어온 뒤로 갑자기 눈을 감고서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불안한 자세 하나 없이 너무 당당하게 여기저기 막 한참을 돌아다니더래요. 그렇게 얼마간을 둘러보다가 공장의 서측 울타리에서 한 10걸음 남짓 안쪽에 멈춰서더니 여기 땅 좀 한번 파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 사람.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발 아래쪽을 가리키더래요. 그리곤 공장은 위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난 볼일 다 본 것 같다. 하며 그대로 공장을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아까 무속인이 서 있던 그 자리를 삽을 가져와서 꽤나 깊이 파냈대요. 그런데 글쎄,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관이 하나 나왔답니다. 그 자리가 아마 봉분이 없는 무연고 무덤이 있던 자리였나 본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이장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토지 소유주도 그 관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아니면 모른 척을 하고 있거나. 아무튼 그 무연고자의 관과 유고를 잘 처리해주고 나서 그 의문의 남자를 보는 일도 없었고 사업도 나름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펜스를 설치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곳에 서성이던 그 사람이 귀신일 거라고 누구 하나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래나 저래나 참 오싹하네요.
2005년도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글입니다. 어제 친구가 애인하고 깨져서 새벽에 대구농고 잔디밭에서 조용히 술이나 마시려고 대구농고 문을 뛰어넘어갔거든요. 아마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문을 넘고 한참 가다가 옆에 월마트 있는 쪽 길을 지나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남자가 보통 사람이 뛰어가듯이 막 뛰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뭐냐고 막 친구한테 물었는데 그 친구는 달밤에 체조하러 왔는가 배?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순간 친구가 앞을 보면서 딱 멈춰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앞을 봤는데 월마트 조명 때문에 그 사람이 훤히 보였는데 정말 팔다리가 없이 막 붕붕 날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하고 몸통만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나오고 다리가 떨려서 그냥 친구한테 꽉 안겼거든요. 둘이서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겁나가지고 눈만 꼭 감고 있고 입에서는 헛비명만 들릴 듯 말 듯 나오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제 등을 막 치면서 야, 그거 없어졌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길이 직선 길이라서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옆으로 어떻게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친구는 애인이랑 헤어진 거 뒤로 하고 저보고 도망가자고 그렇게 졸라대서 같이 냅다 뛰어가지고 월마트 담 넘어서 도망갔거든요. 지금도 친구랑 있는데 친구는 귀신 봤다고 막 친구들한테 전화 중이고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아시는 분들 답 좀 달아주세요. 대구농고에서 누가 죽었었나요?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젊은 사람 같았어요. 옷은 흰색 반팔티였고요. 설마 그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농고 다녔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대구농고 저수지가 겨울에는 물을 빼거든요. 얼음 위에서 놀다가 빠져 죽는다고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에서 물을 뺐는데 거기에서 사람 시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불어 터져서 완전히 젤리 같았다나 뭐라나. 뭐 만약 그런 거라면 님 말씀처럼 팔다리가 잘렸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그 귀신의 혼이 물길을 타고 논두렁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님이 말씀하신 그 논두렁 부분 주변에서 매일 밤 몸에 물 묻은 거를 턴다는데 대구농고 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소문이에요. 저도 8년 전에 졸업한 사람하고 우연찮게 알게 돼서 어쩌다가 들은 얘기고요. 매일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때 팔다리 없다는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냥 원래 대구농고 특성상 자주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산책하기 좋아요. 사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밤에는 조금 많이 으시시할 텐데 왜 거기에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월드컵 경기장도 있는데. 아무튼 님이 보신 건 진짜 귀신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바지가 검은색이었거나 원래 좀 까무잡잡한 사람이라서 새벽에 팔다리를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건 새벽이라서 솔직히 못 본 거일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귀신을 안 믿는답니다.
지역이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때는 2016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 있는 여러 저수지와 호수를 돌면서 보팅 낚시를 즐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있는 매점이나 관리인에게 문의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작은 전기 모터가 달린 보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당시 한 낚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저랑 가까이 살던 형님과 함께 보팅 낚시를 떠났어요. 그 당시 제가 25살이고 그 형이 34살이었는데요. 자기 일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원래 돈이 많은 건지 정말로 시간과 돈이 넘쳐나는 형이었어요. 아무튼 물가 인근에서 형이 민물장어구이를 사주셔서 양껏 맛있게 먹고서는 보트를 빌려 타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낚시를 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내리쬐는 태양에 금세 땀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떠 있었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셈인지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형과 저는 서둘러서 선착장이 있는 쪽으로 보트를 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보트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닷도 올려놨고 바람도 맞바람도 아닌데 되게 답답하게 나가길래 프로펠러에 수초 같은 게 감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펠러 아래쪽을 이렇게 고개를 숙여 확인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새하얀 얇은 팔 하나가 프로펠러 쪽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욕을 하며 뒷걸음질 치자 형이 너 왜 그러냐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프로펠러 쪽으로 오시는데 그때 다시 고개를 떨고 물 쪽을 한번 바라봤더니 조금 전에 보였던 팔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형은 저에게 헛것을 봤냐며 비켜보라며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보트가 아주 시원스럽게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한 건가 싶었지만 놀란 가슴이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으로 돌아와서 배를 반납하고 형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서야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가기 아쉬운데 모텔 잡고 치맥이나 조질까? 그렇게 인근에 있던 호프에서 치킨과 생맥주를 포장해와서 허름한 모텔에서 빗소리를 배경삼아 치맥을 한잔 했습니다. 형과 저는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낚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까 제가 보트 위에서 봤던 새하얀 그 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거 비 올 거 알고서 보트에 붙은 거 아니야? 물귀신은 비 올 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잖아. 개소름 돋는다. 그럼 제가 본 거 진짜 귀신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허름한 그 모텔에서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직도 브라운관 TV가 놓여있던 그 허름한 모텔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새벽 늦게쯤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급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잠결에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텅 빈 복도뿐이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들어오려는데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났어요. 순간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밖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불현듯 맥주를 먹다 형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막 서둘러 형을 깨웠어요. 형, 일어나봐요. 노크 소리가 나는데 밖에 사람이 없어. 그러자 형이 아 무슨 소리야 하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터벅터벅 문으로 가서는 벌컥 문을 열더니 밖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아휴 그냥 무시하고 자. 쥐들이 필요하면 말하겠지. 이러며 곧장 침대로 가서 눕더라고요. 이후 저는 무서운 마음에 이어폰을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밖에는 해가 쨍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를 반납하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당연히 올라오는 동안 어젯밤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형, 저 어제 분명 노크 소리 들었는데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둘 다 기가 허한가 봐. 가다가 백숙집 들러서 닭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기가 허하다뇨? 하고 되묻자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나도 들었어. 어제 그 노크 소리. 그런데 그거 바닥에서 난 거야. 문 열고 밖을 둘러봤는데 문 바깥쪽 왼편 바닥에 하얀 팔 하나가 보이더라. 이러면서 너 어제 잘못 본 거 아닌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형이 저 겁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 하얀 팔은 무엇이었을까요? 다행히도 그날 이후 저희에겐 그 어떤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은 백숙은 너무 맛있었네요. 어느 부대였는지는 밝히지 않을 거야. 뭐가 좋다고 살인사건 난 부대를 밝히겠어? 때는 2009년도 봄, 주말 오전 시간이었어. 짬이 안 되는 애들은 종교활동을 가고 나랑 동기 새끼랑은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지. 그리고 몇 시간 뒤 밥이 너무 먹기 싫어서 PX에서 냉동을 돌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축구하고 돌아온 1대대 동기놈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이번에 들어온 좀 정신 이상한 새끼가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이제 자해까지 하나 봐.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 아니, 아까 축구하면서 봤더니 그 이등병 새끼 활동복이 존나 더럽더라.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해. 당시 이등병들이 입던 활동복은 회색이었거든. 그런데 그 또라이는 전역한 병장한테 받은 주황색 활동복을 입었었지. 헌데 그 새끼 활동복이 너무 더럽길래 뭐지 이 새끼? 하면서 좀 빨아쳐 입으라고 갈궜대. 하지만 잘 한번 보니까 그게 피범벅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기가 어디 다친 거 아니냐고, 너 괜찮냐고 물어봤대. 그런데 그 새끼의 대답은 이랬다고 해. 안 다쳤습니다. 제 피 아닙니다. 1대대 동기는 그 고문관 새끼 상대하고 있기 싫어서 아 그래요? 그럼 족뱅이 깔아? 하고
PX에 냉동 돌리러 왔다가 날 만난 건데 그렇게 젖꼭지로 생리하는 거 아니냐고 낄낄대면서 PX를 나왔어. 근데 헌병대 차량이 아주 미친 속도로 막사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이더라? 이때 시간이 13시 30분 근처였던 걸로 기억이 난다. 생활관에 올라갔을 땐 짬이 있는 새끼 없는 새끼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더라고. 막내는 생활관 복귀하시라고 온 사방팔방 뛰면서 전파 중이었고 계속 생활관 대기하라고 영내방송이 나오고 있었어. 그리고는 갑자기 간부들이 생활관을 돌면서 헌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제출해달라고 막 소리치더라고. 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우당탕 쿠당탕 엄청 소란스러웠어. 그 이후에는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정적만 이어졌어. 근무 나가는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이동 통제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 그런데 석식 무렵쯤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 그건 바로 간부의 딸이 난도질을 당했다는 거야. 범인은 즉시 잡혔고, 그런데 그 범인이란 놈이 1대대 피범벅이 등병 그 새끼였어. 종교활동이 끝난 후에 인원이 다 빠져나간 교회에서 혼자 놀고 있던 7살짜리 여자애를 식칼로 푹푹 찍었다지 뭐야? 특히 목 주위를. 그리고 피가 튄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태연하게 중대원들이랑 축구를 한 거지. 그렇게 끔찍하게 조용했던 주말이 끝났고 일과는 평소처럼 이어졌지. 계속된 생활관 대기에도 불평하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어. 종종 간부가 와서 헌혈증 더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또 가끔은 헌병대가 와서 상투적인 질문을 몇 개 던지고 갔고 말이야. 1대대를 제외한 모든 연대원들은 평소처럼 훈련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또 3, 4일 정도가 지나갔어. 기분 나쁠 정도로 평범하고 찝찝한 일상이 이어졌지. 그리고 며칠 후 난도질 당한 간부의 딸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병사들은 중대별로 부조금을 모아서 간부에게 제출을 했어. 죽은 애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며칠 후 헌병대 주도하에 연병장 뒤편의 병사식당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어. 우리 중대가 연병장에서 한참 차렷포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 중대원들은 모두가 훈련을 건성건성 그냥 흘긋거리면서 구경을 했지. 현장 검증의 그 자리에는 그 여자의 아버지도 참여했고 사건의 내막은 이랬어. 그 또라이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 새끼는 교회에서 간부 병사가 모두 빠지고 아이들만 남는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로 사용할 칼을 보관하는 곳, 식칼 보관대에 열쇠를 두는 곳을 확인했어. 취사병들이 막사로 복귀하는 그 틈을 타서 칼을 습득했고 그 뒤는 아는 그대로야. 하여간 죽은 애의 아버지는 결국 현장 검증을 끝까지 견디지는 못하더라고. 사람이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는 표현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표현이었어. 날뛰기 시작한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헌병대 병사들이 달라붙었고 우리는 그 광경을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었고 훈련을 접기로 결정했지. 한참 이른 시간이지만 훈련을 접고 막사로 복귀했는데 중대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 그걸로 끝. 다시 훈련과 작업의 반복.
일상으로 돌아갔어. 죽은 애아버지는 그 이후로 보이질 않았는데 누구도 그 일을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국방부 시계는 잘도 지나갔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미친 이등병 새끼가 왜 그딴 개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졌어. 어린 여자애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글쎄, 자기는 군대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롭게 웃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너무 밉고 증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더라. 이게 진짜 괴담 따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인데 차라리 지어낸 괴담이었으면 좋았을걸. 군대는 온갖 미친 새끼들이 다 모인다는데 참,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골에선 보기 드문 한 장신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키가 무려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평소 성격이 워낙 개팍한 데다가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걸리라도 한잔하는 날엔 아주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귀찮아질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심지어 한 번은 동네 어린애들이 그저 키다리라며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린 초등학생 애들을 잡아다가 아주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 연고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술을 퍼먹다 보니까 간이 남아나겠나요? 결국 그의 사인은 간경화로 밝혀졌죠. 당시 그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 동네에 장의사도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장의사 역시 그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마을 회관에서 그 사람이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례를 부탁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대한 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시신을 닦고 가장 저렴한 관에 그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스님을 한 분 모셔와서 경을 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다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다른 장례식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장의사는 그 죽은 남자의 관을 차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트럭의 짐칸에 그 관을 싣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혹시 관이 떨어질까 걱정한 장의사는 스스로 짐칸에 타서 그 관을 지켰어요. 딱히 비탈길이나 험난한 길은 아니었기에 짐칸에 탄 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이 요철을 지나는 바람에 갑자기 관이 아주 크게 요동쳤고 결국 장의사의 다리는 짐칸과 관 사이에 아주 단단하게 끼어버리고 말았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장의사는 무릎 아랫부분에 아주 심한 복합골절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인지 그 다친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얼마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장의사 김씨 다리 잘린 거 그거 죽은 최씨가 잘라간 거래.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장의사는 평소 못돼 먹은 그 키 큰 남자의 장례식에 차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관도 가장 저렴한 싸구려 관을 썼던 것인데요.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를 가진 고인에게는 당연히 키에 맞춘 더 큰 관이 필요했을 테죠. 하지만 장의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시체의 무릎 아래쪽을 톱으로 잘라 관에 안치한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짐칸 안에서의 그 사고가 과연 무릎이 골절될 만한 사고였는지, 또 골절이 된다 하더라도 괴사까지 일어나 절단까지 할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우리 집은 근처에 큰 대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주택과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의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인데요. 해당 이야기는 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날은 한 저녁 5시쯤 학교가 끝나서 집에 돌아오다가 평소처럼 우리 집 앞쪽에 있는 한 아파트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까운 쪽 어느 2층의 방이 창문과 커튼이 모두 열린 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죠. 원래 항상 불이 꺼져 있던 집이라 빈 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안쪽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방의 천장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확실하게 밧줄이 보였고 그 아래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미동도 없는 채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잠깐 나가보시라며, 보시면 안다며 제가 서 있던 자리로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키가 크신 아버지는 그 장면이 더욱 잘 보이셨나 봅니다. 아버지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굳으시더니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자 곧 경찰차와 구급차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서 그 2층 방의 모습을 천천히 살폈어요. 목맨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집주인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것 치곤 표정이나 그 모습이 전혀 다급해 보이지 않아서 되게 의아했어요. 저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히 15분 정도 지나자 굉장히 미안해하는 모습의 집주인 그리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급대원들은 나오자마자 구급차에 올라타더니 철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경찰관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 그게 뭐였지? 진짜 자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됐군요.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가 봤어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마네킹의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저 방이 빈 방이라 집주인이 하필이면 그 방에 저 마네킹을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도대체 왜요? 하고 묻자 그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막 어이없어 하더니 그 중에서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이시던 경찰관 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좀 웃긴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저 집에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나오기 전에 뭐 저런 걸 매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참 나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아버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경찰관 분께서도 이걸 다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듯한 얼굴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말하길 오늘이 옛날에 그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기일인데 매년 오늘이면 귀신이 나타나서 시달렸대요.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저렇게 달아놨더니 더 이상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년쯤 뒤 그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자기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재건축이 되어 옛날 아파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강원도 모 사단의 포병부대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155mm 견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55mm 견인포는 평소에는 포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무덤처럼 생긴 곳에 두고 실제 북한의 부대를 항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날의 바람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그 목표 지점이 조금씩 달라져서 4시간에 한 번씩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재원 장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저에게도 재원 장입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매번 4시간마다 하는 것이기에 새벽에도 어김없었죠. 저의 첫 임무가 새벽 2시부터 6개의 포상을 돌면서 그 포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한 명과 같이 근무조가 짜여졌지만 아무 의미 없었죠. 그렇게 저 혼자 랜턴 하나를 들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겁이 많이 없는 데다가 집도 시골이라 밤길이나 어두운 숲속 따위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니는 편이었죠. 비록 처음이었지만 낮에 배웠던 대로 차근차근 잘 해나갔습니다. 상황실에서 받은 재원표대로 방향 포경을 보고 좌우를 맞추고 팔꿈치 포경을 보고 상하를 맞추고 그렇게 6포부터 5포, 4포, 3포 이렇게 하나하나 재원을 장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포 앞에 갔을 때
낮에 선임들이 하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포엔 귀신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을걸? 거기 새벽에 가면 랜턴 저절로 꺼진다? 그거 오래전에 이포에서 목매단 사람이 있어서 그렇대. 하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고 이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랜턴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로 꺼지잖아.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약간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재원장입을 하기 위해 포로 다가갔습니다. 포에는 영구 발광하는 방사능 장치가 있어서 불빛이 없어도 재원장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방향 포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를 맞추고 상하를 맞추기 위해 팔꿈치 포경에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전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찍고 그대로 뒤돌아 막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간 것 같습니다. 팔꿈치 포경을 들여다보는데 포경의 반대편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꺾여있는 고개를 비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커다란 눈으로 아주 뚫어지게 말이죠.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부대에선 새벽에 이포 재원장입은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은 데다가 오래전에 이포에서 귀신을 보고 실제로 정신줄을 놓은 사람까지 나와서 신병한테도 절대로 그것만큼은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호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번에 낚시를 갔다가 겪었던 짧은 사연 하나 남겨드립니다. 지난 7월쯤 유튜브에서 낚시 캠핑 컨텐츠를 접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남해 쪽으로 낚시를 가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 휴가를 가는 게 싫어서 휴가 일정을 9월로 잡아놓았고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가 참 애매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하필 태풍 찬투 예보가 떠서 휴가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일정도 잡았고 미리 펜션 예약도 해놔서 취소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펜션에서라도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끝낸 뒤에 고흥에 있는 한 펜션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날씨가 흐리기만 할 뿐 비가 막 쏟아지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질 무렵 이전에 후딱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낚시용품점에 들려서 낚시용품을 몇 개 집어가지고 포구 쪽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태풍 소식 때문에 전혀 없을 줄 알았던 낚시객들이 꽤나 많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행객으로 보이진 않았고 다들 근처에 사시는 그냥 낚시 좋아하는 주민들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처가 가로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자리 같았습니다. 저희는 하는 수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낚싯대를 펴고 한참 동안이나 낚시를 했습니다. 비는 안 왔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라 그런지 바람이 매우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입질도 잘 없고 생각보다 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옆에 있는 포구 쪽에는 점차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 자리가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자리를 옮겨보자며 장비를 챙겨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팀은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게 그분 뒤쪽으로 차를 대놓고 다시 낚시 장비를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이, 저리 가. 야, 저리 가라고. 하며 물가 쪽으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아저씨가 포구 쪽에 고기를 노리고 몰려든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조만간 야 이 씨 무슨 년 막 이런 상스러운 욕을 하시더니 그냥 그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희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괜히 부시럭거리면서 신경을 건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낚시 의자를 펼쳐놓고 저희만 있는 포구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저희의 미끼를 물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잠깐 소변이 마려워서 측면에 있는 바닷가 쪽으로 저 혼자 터덜터덜 향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여자친구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더니 미친 듯이 제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손에 소변을 다 흘릴 정도였는데 여자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자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물속에 여자 머리가 있어. 저는 여자친구가 내질렀던 그 비명소리에 일단 절 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여자친구가 진짜 잘못 본 거거나 둘째, 죽은 시신의 머리통일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놓고 저 혼자 낚싯대 가까이로 가서 그 물가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 모두 아니었어요. 제 눈에 비친 그것은 물결이 칠 때마다 창백한 얼굴이 한 번씩 비치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웃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낚싯대를 그대로 놔둔 채로 차에 올라타서 펜션으로 그대로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차 엑셀을 밟으면서 못내 놔두고 온 낚싯대가 신경 쓰여서 백밀러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낚시를 하던 바로 그 자리 앞으로 아까 그 여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물을 뚝뚝 떨구면서 서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펜션까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밤새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아까 물가를 향해 욕을 하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생각이 났죠. 되게 익숙하게 욕을 하던 그 아저씨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곳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무언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